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 나스닥 지수가 4% 가까이 하락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그 충격파를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긴축, 고물가 상황 속 경기 둔화, 심각하긴 한데 다 알고 있는 악재 시장이 이토록 맥을 못 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지리한 하락장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집중진단에서 분석하고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주식시장 바닥은 어디인지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이 4% 가까이 폭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도 그 충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1.2%, 코스닥 1.7% 떨어져 있는데 이인철 소장님, 이 나스닥 이 금리 긴축 이런 영향 다 반영이 된 줄 알았는데 아직 멀었습니까? 이 악재?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S의 공포 이미 예고된 악재였고요. 예. 미국이 일단 금리 공격적인 긴축에 나설 것이다라는 거는 예고된 악재. 거기다 추가적으로 보태지는 건 있습니다. 예. 빅스텝이니 아니면 자이언트 스텝이니 이제 금리 인상 폭을 두고서의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출렁거리는 거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원자재 먹거리발 이제 인플레이션 공포로 인해서 주요 경제 예측 기관들이 물가는 대폭 오르는데 예. 성장세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큰 폭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2분기부터 나타난 새로운 악재를 들려면 중국이 세계 공장 중국이 부분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부분 이제 도시 폐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하이, 예. 베이징까지 예. 봉쇄령이 내려지면서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더 훼손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까지 겹치다 보니까 네. 지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지난해 11월 고점 대비 한 20% 넘게 빠졌기 때문에 20% 넘게 고점 대비 이제 20% 넘게 빠지면 이게 이제 본격적인 침체장의 전조 아니야? 라는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S의 공포도 사실은 세계 경제 성장세가 전년 대비 전기 대비 후퇴하는 건 맞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으로 정말 마이너스 성장률 2년 연속 이어가면서 네. S의 공포에 빠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지만 S라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에 네. 빠질 것이라는 논란도 있지만 물론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예. 원자재발 이제 이 후폭풍이라든가 예. 중국의 봉쇄령 이런 것들이 과연 단기간에 끝날 것인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의구심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는 것만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악재 같은데 악재 시장 반영이 충분히 된 거 아닌가, 이미 다 바닥을 다진 거 아닌가, 이런 약간의 낙관적으로 보는 분도 있던데 그런 건 굉장히 성급한 시각인 건가요? 네, 일단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 알고 있는 악재라고 하지만 그 악재가 어떤 식으로 구체화되는지에 따라서 시장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반영됐다고 생각하는 악재, 여러 가지 지금 하도 여러 악재들이 많아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그다음에 베이징까지 이제 봉쇄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굉장히 고강도의 통화 긴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런 건 이미 다 알려져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제 악재들이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구체화되는 모습에 따라서 그 악재들이 얼마만큼의 시장 충격을 키울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시장 충격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구체화 과정에서 가격에 반영되는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이해를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통화 긴축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빅스텝 0.5%의 기준금리 인상 또는 0.75% 자이언트 스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양적 긴축이 시작이 될 텐데 돈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양적 긴축이 시작될 텐데 이 양적 긴축은 사실
이 한 달에 950억 달러라는 이 정도의 고강도 양적 긴축은 사실상 시장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가격이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950달러가 한꺼번에 시장에서 매월 빠져나갔을 때 그 체험되는 강도는 실질적인 충격은 정확히는 현재로서는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적 긴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또 한 번의 시장 충격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 아는 충격이니까, 다 아는 악재니까 가격에 이미 완벽하게 다 반영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 구체적인 실현 경로에 따라서 시장이 받는 충격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또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간헐적으로 이렇게 충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 특히 한 번에 0.75%포인트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에 통화 양적 긴축까지 이렇게 겹치면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다. 그게 실제로 나타날 때 얼마나 더 충격을 줄 건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러면 지금 이 심리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매번 미국이 이런 식으로 유동성을 풀었다가 이제 긴축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나타났던 현상이 긴축 발작이라는 용어예요. 미국은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이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긴축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왔고 실질적으로 첫 단추는 지난 3월에 이제 한 단계 금리 인상이었죠. 지금 잉크가 갓 마르기 시작, 정말 첫 잉크를 댔을 뿐인데 앞으로 5월, 6월, 7월 이후에 통화 정책이 지금 예견했던 대로 갈 거냐. 금융시장이라는 건 이제 예견된 속도로 뚜벅뚜벅만 가준다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더 환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더 높아지고 있고 연내 6차례, 내년까지 10차례거든요. 그러면 올해 연내 6차례도 5월에 0.5가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6월이나 7월에 75베이시스 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지금 선물시장에서는 거의 60, 70% 이상 높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현실화가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은 0.5가 상단인데 연말에 앞에 숫자리가 2가 아니라 3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3%까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롤러코스터를 탈 때 롤러코스터 정점에 올라가기 전까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잖아요. 금융시장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아직 정점으로 가지 않았다. 정점으로 내려올 때 그 속도를 우리는 아직 가늠할 수 없고 실제로 어떤 이제 속도로 갈지 그거보다 더 이제 더디게 뚜벅뚜벅만 가준다면 그런다면 오히려 이제 금융시장은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오히려 더 이제 좋아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상보다도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의 어떤 긴축 강도가 지난해 다르고 또 지난달 다르고 이번 주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실적이 아무리 좋다, 펀더멘털이 좋고 단기간에 급락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주가 수준이다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 반등이라는 게 의미 있는 반등을 나오기 좀 어렵고 단지 이제 기술적 반동 정도로 해석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뭐 실적을 잠깐 언급을 하시니까 사실은 뭐 주가가 그 실적에 많이 영향을 받는데 마침 어제 실적을 발표한 구글, 그래 모회사 알파벳 실적도 안 좋았는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이 금리 때문에 조금 부정적으로 지금 다 예상을 하고 있나요? 네, 일단 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이 8%를 넘어가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서 이것을 강도 높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리를 급하게 올릴 수밖에 없을 텐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결국은 이것은 소비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경제 성장에 있어서는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금리를 올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이제 부정적인 충격,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기업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나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보통은 인플레이션이 언제 일어나느냐? 기업들의 실적이 좋고 경제가 이제 한참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는 시기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금리 인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런 경기가 과열되는 국면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이
수요 측이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의 교란 요소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네. 이것을 잡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경기 위축을 감수하더라도 예.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 연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아주 고강도의 통화 긴축, 기준금리,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이것이 경기 침착, 경기 침체 내지는 경기 둔화를 초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기준금리의 인상 고삐를 늦추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상당 부분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는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라는 것이 연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경기 둔화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따라서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확실히 더 뚜렷하게 경기 둔화가 관찰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중국의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한 셧다운이 계속해서 강화되면서 꽤 긴 시간 이어질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맞물리게 되면 사실 하반기 경기 둔화의 모습은 상반기에 비해서 훨씬 더 뚜렷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이 여파는 사실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경기 둔화 여파가 이런 금리 인상 그런 충격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바로 그 경기 둔화가 기업 실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증시에는 악재가 될 텐데 지금 이미 뭐 정말 무차별적인 매도다 이 정도 되면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이게 증시 이제 지금 하락에 들어가면서 이제 지금쯤이면 예. 오히려 이제 물타기를 해서 조금은 이제 기존에 이제 손실난 것 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물타기해서 주식을 저가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도 사실은 있습니다. 네. 근데 펀더멘털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펀더멘털 상의 요인이 아니라 네. 전반적으로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풀었던 돈을 다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푼 돈이 더 많아졌거든요. 이 유동성을 걷어내는 첫 거품 제거 시작이 시작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작점에서 과연 실질적으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긴축할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제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으로 회귀될지 이 부분이 이제 관심사라는 건데 예. 아마 미국이 정말로 미국도 고민이에요. 사실은 그동안은 그 뭐 40년의 최악의 물가 상황 또 네. 여기에다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이 나면서 예. 그동안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에는 지지율이 굉장히 좀 올랐어요. 반짝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달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여기에는 또 하나 이제 책임론이 부각이 되면서 네. 일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초반까지 지금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바로 물가거든요. 예. 그동안 시중에 풀어놨던 이 유동성을 제대로 흡수하지 않고는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 얼마나 어느 만큼 갈 거냐? 거의 앞서서 얘기했습니다만 적어도 미국은 내년 후내년까지도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할 이제 방침임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그 기준금리 인상폭을 상회하는 정말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 좋아져서 상회하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때 실적이 날 때 그때가 이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텐데 그게 바로 이제 달러화가 과연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냐. 달러화가 그렇습니다. 달러화가 지금도 뭐 굉장히 전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예. 여기서 더 강하게 갈 것이냐. 예. 더 강하게 가는 것도 미국한테도 부담이에요, 사실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제 본격적인 어떤 반등이 시그널이 될 수 있는 이 것이 없고 대부분이 이제 긴축에 따른 후폭풍, 경기 침체, 물가. IMF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4% 물가 걱정하고 2.5% 성장률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소득은 마이너스거든요. 예. 자,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런 자산은 유동성에서 자산을 빼고 현금을 갖고 있다가 예. 분명히 뭐 부동산이든 아니면 이제 코인이든 아니면 또 다른 자산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지난해까지 이제 이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수익을 못 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해외 주식에 굉장히 많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네. 상반기에 오히려 미국 증시마저 조정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 앞서서 이제 곡소리가 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 어려운 시기가 지금이 어려운 게 아니라 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가 내년까지 침체가 된다면 경기를 선반영하는 주식은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걸 이제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예.
자꾸 우려의 목소리만 나오는데 달러가 얼마나 더 고점을 유지할 거냐를 잠깐 언급을 하셔서 지금 우리 시장에서 보면 달러가 비싸지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높은 이 상황 뭐 오늘 1260원을 훌쩍 넘었던데 이게 우리 증시 지금 큰 압력,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환율 지금. 환율이 증시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기보다는 예. 환율은 결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이제 많이 빠져나가고 계시잖아요. 예. 주식 시장에서도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다 파는 예, 거. 심지어 채권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지금 순매도로 돌아서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이전까지는 외국인들은 주식 시장에서 계속 이제 자금을 빼고 있었던 건 맞지만 3월까지는 그래도 국내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채권을 사들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4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채권 시장에서조차도 외국인들은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한 자금을 다시 이제 본국으로 가져가야겠죠. 외국인 투자자들도 지금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고 있을 거기 때문에 자기의 달러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예. 한국 주식 팔고 한국 채권 팔아서 달러 자금 마련해서 본국으로 가자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오르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미국의 고강도 긴축, 그다음에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으니까 예. 한미 간의 금리 차이에 의한 환율 상승 압력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합적인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환율은 결과라는 해석이 오히려 더 가능한 예. 거고요. 이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이 움직이고 있다 내지는 자금을 빼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보다는 미국에서 훨씬 더 강한 긴축이 발생을 하고 있고 네. 계속해서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한국에서 자금을 뺄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네. 현재로서는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만 해도 원달러가 뭐 10원 가까이 올랐잖아요. 1263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나가니까 당연히 이 달러 값이 올라가서 우리 원화 값이 떨어지는 이 상황인데 그럼 언제쯤 외국인들은 이 주식 지금 우리나라에서 계속 내다 파는 이 셀 코리아 언제쯤 멈출까요? 우리가 늘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좀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냐, 해소할 수 있냐, 배당 많이 하면 될까? 실적 좋아져도 주가 투자 안 하고 우리 매도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역전시킬 네. 거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ESG 경영을 많이 하고 CEO 리스크를 줄이고 배당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구조적인 문제지 펀더멘털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뭐 배당 성향을 30-40%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지금 주가를 계속 팔고 나가는 상황에서 이제 환전하게 되면 오히려 역손실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SA 공포가 좀 잠잠해져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바스켓 통화로 보면 사실은 금융시장에서는 아직 우리가 이제 선진시장이 아닌 신흥시장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흥시장 같은 데는 지금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달러가 바닥이 나서 IMF 구제금융을 요청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국가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네. 여기뿐만 아니라 뭐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페루, 이집트 상황이 굉장히 비슷해서 우리가 뭐 과거 이제 이 IMF와 같은 위기에서 굉장히 돈을 현금 인출을 가장 빨리 나가는 리스트는 맞지만 그러나 외환 보유가 넉넉하고 수출도 아직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다른 흔들리는 신흥 국가는 좀 후미에 있긴 하더라도 이런 국가가 동시다발적으로 흔들리면서 나타나는 이 신흥국의 테두리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이게 노는 물이 다른 예를 들어서 일본도 사실은 심각하잖아요. 지금 가장 안전자산으로 이제 각광받던 일본마저도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엔화 가치가 흔들린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장에서 우리 이제 신흥국가에서 나타나는 경제 위기를 나타낼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노는 물이 달라야 된다.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이제 유독 이 주요 3대 지수 가운데 이제 MSCI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이 들어있는 이 박스에서 좀 벗어나야지만이 이런 근본적인 어떤 테두리에서 한 벅정 좀 덜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노는 물이 계속 신흥국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도 조금 이해는 잘 안 됩니다만 우리가 이 환율도 그렇고 기업들과 관련해서 실적이 영향을 준다고 할 때 어제 보니까 이 한국 서약금이들 많이 산 테슬라의 오너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다고 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폭락을 했던데요. 네네. 그 사연은 뭡니까? 왜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일단 이제 기술주에 대한 그런 공통적인 폭락 현상들이 있었고요. 테슬라가 유독 좀 많이 빠진 건 사실입니다만 기술주 전반에 이제 가격 하락이 어제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기술주들이 적게는 5%, 많게는 7, 8%까지 떨어진 그런 기술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테슬라는 가장 대표적인 기술주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부분, 이런 이제 기술주들의 전반적인 가격 하락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가격 하락을 설명할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하겠다. 그리고 인수를 한 다음에 이걸 비상장 회사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수에 들어가는 자금이 사실상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지금 자금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50조가 넘는 자금들이 여기 이제 투입이 되어야 할 것 같다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리 이제 일론 머스크는 거의 이제 세계에서 가장 부자의 반열에 오르신 분이죠.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여기에 엄청난 금액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금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과연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은 테슬라의 지분을 일정 부분 매각을 함으로써 자금을 회수를 하고 이 자금을 가지고 트위터의 인수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지금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 부어야 되기 때문에 테슬라 지분을 상당 부분 팔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면 시장에서 매물이 앞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테슬라.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제 그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서 테슬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테슬라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다라는 사실도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실 테슬라의 주가에는 상당한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미국은 이렇게 이제 상장사를 인수할 경우에 미 증권거래위원회에다가 인수자금 어떻게 마련할 건지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440억 달러의 한 절반 가량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수하는 트위터에 대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 트위터 주식을 담보로? 그리고 이제 절반은 자기 자본으로 하겠다. 자기 자본. 근데 우리가 이제 이 IT 거물 전 세계 최고 부자지만 현금이 별로 없어요. 주식 자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 그러면 야 지금 뭐 천슬라였던 테슬라 주가를 담보로 잡힐 거냐? 아니면 매도해서 현금화해서 이제 M&A를 할 거냐. 뭐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두 가지 방법 중에 주식을 담보로 한다고 하면 세금은 안 내지만 담보 가치가 주가가 떨어져서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 추가적으로 여기 담보를 제공해야 돼요. 자, 이런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 $1,000라고 했는데 지금 $800로 내려왔거든요. 고점 대비 빠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천문학적인 숫자의 이제 주식을 또 이제 매물로 내놓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뭐 이런 경우의 수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 주가는 두 자릿수 하락했고 또 이제 주가 담보 대출 받겠다라고 하는 피인수 회사인 이제 트위터까지 주가가 오히려 피인수 회사는 주가 올라야 되거든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인 건 이런 이제 전후 이제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 정말 괴짜라는 게 이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그랬더라고요. 이 경제적 가치보다 표현의 자유에 관심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주식을 그 회사를 살 것 같은데 경제적 가치보다 표현의 자유에 관심을 많다. 그리고 비상장 회사로 이렇게 바꾼다면 왜 바꾸는 것이고 이 트위터 주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여러 가지 구설수에 많이 오른다는 점을 투자자분들은 좀 이제 기억해 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예를 들자면 뭐 도지코인이라든지 혹은 이제 암호화폐와 관련된 그런 이제 조금 이렇게 언사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언사들을 종합해서 과거의 언행들을 종합해서 평가를 해보자면 이게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명분을 부여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 표현의 자유라기보다는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이 투자에 대한 감각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이제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이제 명분일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 그 뒤에는 사실 철저한 경제적 이윤, 그다음에 이익 창출에 대한 계산이 어느 정도는 깔려 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상장 회사를 비상장 회사로 전환시킨다라는 거.
이건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통 비상장 회사를 상장 회사로 끌고 오는 경우들이 왜 상장도 그러는 건데. 일반적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규모의 자금을 조달을 해서 비즈니스에 사용을 하는 이런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거고요. 상장되어 있는 대규모 회사를 비상장 회사로 전환시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거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더더군다나 트위터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회사를 비상장 회사로 전환시키는 것은 아마 이 정도 사이즈는 거의 처음일 거예요. 그 역사상. 따라서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상장에서 비상장으로 돌아갔을 때 물론 이제 투자자들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내가 이것을 그 주식 매수 청구권 그러니까 행사 가격에 이제 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걸 끝까지 들고 있으면서 비상장 주식으로 전환되는 거를 내가 감수를 할 것이냐. 비상장 주식으로도 가지고 선택할 수 이거는 본인 주주의 선택인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이제 많은 분들이 비상장 주식으로 전환돼 버리면 예를 들자면 파는데 문제도 생기고 거기에 대한 디스카운트도 생길 수 있을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시고 계시는 것이 사실인데 이런 우려가 조금 크신 분들은 당연히 그 이제 할증된 가격에 주식을 매도를 하고 빠져나오는 것이 합리적이시겠지만 그 말고 이제 다른 걸 보시는 투자자들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 회사를 계속 내가 들고 있었을 때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신다거나 그런 분들이라면 사실 계속해서 주식을 들고 계시다가 비상장 회사, 내가 비상장 회사들도 배당을 내준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 그리고 비상장 회사라고 하더라도 주식 거래를 할 수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상장 주식도 거래되는 플랫폼들이 있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는 훨씬 더 비상장 주식의 거래가 활발하다라는 그런 이제 시장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그런 이제 환경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기꺼이 비상장 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감수하는 투자자도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 트위터에 투자한 분들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네요. 상장 이게 청구권 할 건지 아니면 그렇습니다. 비상장으로 유지할 건지. 뭐 그렇기는 합니다만 지금 제시된 가격 자체는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가격은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빠져나오시는 것도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선택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상장사에 대해서는 이 증권 당국의 규제가 많으니까 이 트위터 생각에 이런 규제 받으면서 내가 이 유지할 필요가 있겠나 뭐 이런 생각으로 좀 비상장으로 바꾸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제 증권가에서는 이제 일론 머스크를 분석하려고 하지 말아라. 분석하려고 하지 말아라. 판단이 안 서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국제 글로벌 뉴스에 이제 굉장히 민감한 이 뉴스 기자들은 지지난해까지는 이제 트럼프 정부의 트위터를 봐야지만이 그날 해외 뉴스가 상상이 되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단연 머스크예요. 뭐 여기에는 이제 뭐 화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화성 개발 그리고 여기다 뭐 전기 자동차부터 시작을 해서 불려놓은 사업마다 그 상식이 통하지 않는 비상식을 상식화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코인 시장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지난해에는 아마 이분의 말 한마디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오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전혀 증시에서는 나타나지도 않았던 상장회사 사서 비상장회사를 만들 거야. 내 회사인데 뭐. 근데 지분은 기껏해야 트위터 지분 9.2%예요. 그래요? 근데 대다수의 지주들이 다 동의할 건가도 미지수예요. 근데 자기가 제일 돈이 많고 최대 주주라는 이유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보면 굉장히 좀 역발상 내지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 언론에서는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사실은 과거에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은 하도 이제 그 개인적인 성향의 이제 독서를 이제 트윗을 통해 하다 보니까 차단시켰었거든요. 트위터 차원에서. 그랬더니 오히려 이제 현 정부에서는 야, 이렇게 지금 머스크가 인수하게 됨으로 해서 트럼프가 다시 한번 이 트윗을 통해서 자기 정부의 대권을 노리는 게 아니야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분의 경우에는 뭐 이분의 기이한 행동을 예측해서 행동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아마 실질적으로 상장사를 비상장사로 만들고 그런 대주주들의 이사회의 이제 의견을 자기로 이제 동조화해서 갈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네, 뭐 외신에서는 그렇더군요. 돈이 많으니까 비싼 장난감 하나 사가지고 놀려고 한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요. 자, 뭐 트위터 얘기 졌고요. 마지막으로 주식시장 굉장히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제 5월을 맞는데요. 보통 5월에는 뭐
주식을 팔고 증권시장을 떠나라 뭐 이런 속설이 있다는데 자 짧게 그러면 5월 주식 전망할 때 그렇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단기적으로 월간 단위로 희비 일희일비하지 말자. 앞서 제가 롤러코스터의 정점에 오르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면서 나오는 괴성이다. 그 괴성은 미국이 어떤 액션을 취할지 보고 이제 정점을 예측하자.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추가로 더 매수해야 되는지 손절해야 되는지라는 고민은 아직 타이밍이 아니다. 황세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조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끝나지 않았다. 조정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정이 훨씬 더 길게 갈 수 있다라는 점을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조정은 최소한 양적 긴축이 시작되고 나서 2, 3개월 정도는 더 지날 때까지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양적 긴축이 시작되고 2, 3개월 정도 조정이 계속될 수 있다. 더 이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3분기까지는 현재 이런 조정 장세, 지리한 이렇게 횡보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을 오히려 더 염두에 두시고 당분간은 더 방어적인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분기까지도 조정이 길어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배제하지 말자는 얘기를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동향 관련해서 두 분과 토론 마치겠습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